환율이 1,500원, 1,6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있는 1억, 실질 가치로는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3천만 원이 그냥 증발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과거 1997년 12월 23일 환율 1,900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망했을까요? 망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한 것이 딱 두 가지였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안 하면 당신만 거지 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믿기 어려우시죠? 그래도 그렇지 1,500원까지야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1,500원까지 간다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빵집에서 매일 빵을 100개만 만들어요. 근데 손님은 200명이 와요. 그럼 빵 하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지겠죠? 다들 사려고 하니까요. 원래 1,000원 하던 빵이 2,000원, 3,000원으로 올라가요. 이게 바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원리예요. 그럼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빵집에서 빵을 1,000개 만들어요. 근데 손님은 여전히 200명만 와요. 그럼 빵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죠. 팔아야 하니까 할인해서라도 팔아요. 3,000원 하던 빵이 1,000원, 500원으로 떨어져요. 이게 바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돈에 적용해 볼게요. 한국에 돈이 1,000조 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은행이 돈을 200조를 더 찍어냈어요. 이제 돈이 1,200조 원이 됐어요. 물건은 그대로예요. 빵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차도 그대로. 근데 돈만 200조가 늘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빵 한 개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시중에 돈이 20% 늘어났잖아요. 그럼 빵값도 얼마가 될까요? 1,200원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졌으니까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을 낼 수 있거든요. 원래 10,000원 하던 치킨이 12,000원 돼요. 원래 30만 원 하던 옷이 36만 원 돼요. 원래 5억 하던 아파트가 6억이 돼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짐바브웨라는 나라 아시죠? 2008년에 짐바브웨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빵 하나 사는데 돈이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어요. 1,000억이요. 화장지가 돈보다 비쌌어요. 왜냐하면 돈은 종이 가치도 없었거든요. 결국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휴지가 됐어요. 나라가 망했죠. 물론 한국이 짐바브웨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방향은 같아요. 돈을 많이 찍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안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수출하면 달러를 받아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그 달러를 받으면 바로 원화로 환전했어요. 당연히 원화로 바꿔서 써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안 바꿔요.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원화를 못 믿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달러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선생님, 달러도 종이 아닌가요? 미국도 돈 찍잖아요. 맞습니다. 달러도 종이에요. 미국도 돈을 찍어요. 근데 말이죠. 이 종이는 특별해요.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달러는 생존 보험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화재 보험 드잖아요. 집에 불 날까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불날 것 같아요? 아니죠. 안 날 것 같아도 들어요. 왜 들까요? 만약을 대비해서예요. 혹시 모르니까 드는 거잖아요. 달러도 똑같아요. 원화가 폭락할까봐 드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화재 보험은 불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만 날리죠. 손해예요. 근데 달러 보험은 달라요. 안 써도 수익이 나요. 환율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거예요.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원달러 상황을 쉽게 비유해 볼게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침몰하는 배예요. 지금 원하는 타이타닉호예요. 천천히 가라앉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직 물 안 찼는데 1등실에 있으면 괜찮아. 배가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 설마 침몰하겠어?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명보트로 갈아타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요. 달러가 바로 그 구명보트예요. 아직 안 침몰했는데 왜 갈아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면요. 그때는 구명보트가 없어요. 다 찼거든요. 환율이 1,9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때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은행 앞에 줄이 수 킬로미터 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명보트 타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은행 외화 예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은행 가서 외화 통장 만들면 돼요. 장점은요, 정말 쉬워요. 동네 은행 가서 10분이면 계좌 개설 끝나요. 단점은요, 환전 수수료가 좀 비싸요. 보통 1%에서 1.5% 정도 떼요.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달러 ETF예요. 증권 계좌 있으시면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타이거 달러 ETF나 코덱스 달러 ETF 사면 돼요.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장점은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거래 수수료만 내면 돼요. 단점은요, 실제 달러는 아니에요. 달러에 연동된 증권이죠. 그래도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수익 나니까 효과는 같아요. 세 번째는 미국 주식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일석이조거든요. 애플 주식을 산다고 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달러로 샀으니까 환차익이 나요. 둘째, 애플 주가가 오르면 주식 수익도 나요. 두 번 버는 거예요. 물론 애플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주식보다는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원칙은 간단해요. 자산의 40에서 50%는 달러로 갖고 계세요. 1억 있으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2천만 원 있으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환율이 떨어지면요? 그건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원화가 강해졌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원화로 다시 바꾸면 돼요. 손해는 좀 보지만 경제가 좋아진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금 추세는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제 기준은 명확해요. 지금 바로 사세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율은 타이밍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1,470원인데 조금 기다리면 1,3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70원 이득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로 1,500원으로 튀어버리면요. 30원 손해보는 거예요. 70원 이득 볼 확률이 30%예요. 30원 손해볼 확률이 70%예요. 확률적으로 지금 사는 게 맞아요. 게다가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요. 그때는 수백 원 단위로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럼 70원 아껴보겠다고 기다렸다가 200원 손해보는 거예요. 달러를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심리적 안정이에요. 뉴스에서 환율이 1,500원 넘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패닉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떡하지 하는데 여러분만 잘 됐네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보험의 진정한 가치예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생존 자산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금은 노인들이나 사는 거 아닌가요? 요즘 누가 금을 사요? 큰 착각이에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23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산 금이 1000톤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예요. 2024년에는 어땠을까요? 1100톤 샀어요. 또 기록 갱신했어요. 2025년은요, 지금까지 800톤 샀는데 올해 끝나면 1200톤 넘을 것 같대요. 어느 나라들이 사는지 볼까요? 중국이 1위예요. 작년에만 200톤 샀어요. 러시아가 2위예요. 150톤 샀어요. 인도가 3위예요. 100톤 샀어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중국은 미국이랑 무역전쟁 중이죠. 러시아는 미국 제재
받고 있고요. 인도는 탈달러화를 선언했어요. 이 나라들이 왜 금을 살까요? 간단해요. 금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거든요. 달러는 미국 돈이에요. 미국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원화는 한국 돈이에요.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은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자연에 있는 것만 캘 수 있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덩이가 가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5,000년 전 고대 이집트로 가볼까요? 그때 금 1g이면 빵 100개 살 수 있었대요. 2000년 전 로마 시대는요. 금 1g이면 빵 100개 살 수 있었어요. 1000년 전 고려 시대는요. 금 1g이면 쌀 100대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금 1g이 15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빵 100개 정도 사죠. 보세요. 5,000년 동안 금의 구매력이 거의 똑같아요. 금 1g이면 빵 100개 사는 거예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금은 가치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화는요. 5,000년 전엔 없었어요. 100년 전에도 지금이랑 달랐어요. 10년 전에도 가치가 지금이랑 다르죠. 근데 금은 5,000년 동안 똑같아요. 금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달러는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보험이에요. 그럼 금은 뭐냐?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걸 막아주는 보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미국 달러마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달러를 막 찍어내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가 떨어지면 전 세계 모든 화폐가 혼란에 빠져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달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뭘 믿을까요? 금을 믿어요. 왜냐하면 금은 어떤 나라 것도 아니고 누구도 못 만들고 5,000년 동안 가치를 유지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볼까요?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어요.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때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S&P 500 지수가 50% 폭락했어요. 부동산은요, 집값이 40% 떨어졌어요. 근데 금은요, 오히려 올랐어요. 온스당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요. 50% 올랐어요. 모든 게 폭락할 때 금만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으로 도망갔거든요. 달러도 못 믿겠고 주식도 못 믿겠고 집도 못 믿겠으니까 금을 산 거예요. 그럼 금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금은방 가서 금 사면 돼요. 골드바나 금 동전 같은 거요. 장점은요, 진짜 금을 내가 갖는 거예요. 만질 수 있죠. 단점은요, 부가세 10% 내야 해요. 그리고 보관도 걱정되고요. 소액으로 시작하시면 이 방법은 비추예요. 부가세가 너무 아까워요. 두 번째 방법은 금 통장이에요. 은행에서 금 통장 만들면 돼요. 실물금은 아니지만 금 가격에 연동돼요. 장점은요, 부가세 안 내요. 그리고 보관 걱정 없어요. 단점은요, 실제 금은 아니에요. 은행이 망하면 날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금 지수를 추종하는 금 ETF예요. 증권 계좌에서 금 ETF 사면 돼요. 코덱스 골드나 타이거 골드요. 장점은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단점은요, 역시 실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제일 추천해요. 편하고 수수료 싸니까요. 그럼 금을 얼마나 사야 할까요? 제 기준은 자산의 10에서 20%예요. 1억 있으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금으로 가지세요. 5,0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금으로 가지세요. 그렇게 많이 사야 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시스템 붕괴 보험이에요. 화재 보험은 불 안 나면 날리는 돈인데 금은 가격이 오르면 수익도 나잖아요. 대신 금은 장기로 가져가야 해요. 최소 5년 이상이요. 단기로 사고 팔면 안 돼요. 금은 단타 치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금은 보험이에요.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사서 10년 후에 팔 생각으로 사세요. 10년 후에는 금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모르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10년 후에도 금은 여전히 금이에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원화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생존 자산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달러. 둘째, 금.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첫째, 증권 계좌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돼요. 둘째, 은행 앱 열어서 외화 통장 개설하세요. 이것도 10분이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오늘 하세요. 그럼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첫 매수하세요. 목표 금액의 30%만 일단 사세요. 예를 들어 달러를 4천만 원어치 사기로 했으면요. 일단 1,200만 원만 사세요. 왜 전부 안 사냐고요? 분산 매수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사세요. 급여일 다음 날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25일이 급여일이면 26일에 사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1997년 IMF 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설마 그럴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준비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요, 다 잃었어요. 집도 회사도 전부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환율 1,500원 시대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전부 다 온다고 해요. 한국은행도, 시티은행도, 골드만삭스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요.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끄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해요. 그러다가 환율이 1,500원 넘으면요. 그때는 늦어요. 은행 앞에 줄수 킬로미터 늘어서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터진다면 여러분의 월급은 휴지 조각이 되고 평생 모은 저축은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IMF가 터지기 전에 보여주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대한 바다에서 지금 조용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1997년 IMF가 오기 전에 언론에서는 감췄지만 경제 지표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겉으로 안정해 보이는 경제도 숨겨진 신호들을 통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건 바로 이겁니다. 경제 지표들이 보내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신호, 각종 지표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 뉴스 속 숫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위험 신호가 켜졌을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란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약속하는 이자율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죠.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은행 이자는 올라갑니다. 왜냐? 언제 안 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올려서 많이 받아가는 겁니다.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국채금리는 경제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정상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각 나라마다 적정한 국채금리가 있어요. 한국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대를 넘어서면 경계해야 하고 4%를 넘으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로 2011년 그리스 위기 때를 보면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마치 고열이 40도를 넘은 상황과 같아요. 그리스 정부가 빚을 못 갚을 것 같다고 판단한 거죠. 최근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3.5% 수준까지 오르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환율이에요. 환율이란 쉽게 말해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는 건 달러 1개를 사려면 우리 돈 1,4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의 높이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마치 강물이 조용히 흐르다가 갑자기 거세게 흐르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인 것처럼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일주일 사이에 1350원에서 1420원으로 70원이나 뛰었다고 해보죠. 이건 마치 평소 잔잔하던 강물이 갑자기 급류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달러를 팔아서 자신의 나라로 가져간다면 국내에 달러가 많이 없어질 테고 당연히 달러는 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한 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 원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를 보면 환율이 800원대에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2,000원 가까이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2,000원까지 갈까? 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죠. 세 번째는 물가상승률입니다. 물가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란 쉽게 말해 물건값이 오르는 속도입니다. 작년에 1,000원이던 라면이 올해 1,100원이 됐다면 라면의 인플레이션은 10%인 거죠.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2% 수준입니다. 이건 마치 적당한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과 같아요.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5%를 넘으면 주의해야 하고 10%를 넘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과 비교해서 장바구니 물건들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식료품, 전기요금, 가스비, 교통비가 동시에 오르기 시작하면 경계 신호로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란 실제로 집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마치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커피숍들이 커피 한 잔은 5,000원으로 팔길래 나도 그렇게 하다가 잘 안 팔려서 4,500원으로 내렸는데 그래도 손님이 안 온다면 이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미 모기지 사태 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졌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의 30%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강남, 서초 같은 핵심 지역의 거래마저 멈춘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금융기관 부실채권 비율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란 쉽게 말해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서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외상값을 받지 못하는 비율과 비슷해요. 정상적인 부실채권 비율은 1% 미만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2에서 3%를 넘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를 넘으면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5%를 넘었고 이로 인해 여러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주의 깊게 봐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 5가지 신호들을 잘 봐보세요. 이제 이런 위험 신호들을 포착했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산보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화 달러를 포함한 현금 확보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필요한 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에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은 예금, 적금, MMF 같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을 뜻합니다. 실제 사례로 코로나19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팔기 어려웠지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둘째, 부채 관리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계속 바뀌는 대출이고, 고정금리는 처음 약속한 이자율이 끝까지 유지되는 대출입니다. 마치 휴대폰 요금제에 비유하면 변동금리는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이고, 고정금리는 정액제와 같아요. 경제가 불안할 때는 정액제가 더 안전하겠죠? 셋째, 자산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달러, 금 등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전자산인 예금, 국채의 40%, 성장자산인 주식, 부동산 40%, 대안자산인 달러, 금, 원자재 20% 정도로 배분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주 확인해야 할 지표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환율을 확인하세요. 달러 원 환율이 전주 대비 20원 이상 움직였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화요일에는 국채 금리를 체크하세요. 한국 10년 국채 금리가 3.5%를 넘으면 경계, 4%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요일에는 물가 관련 뉴스를 살펴보세요. 생필품 가격이 전월 대비 5% 이상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목요일에는 부동산 거래량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금요일에는 증시 동향과 금융기관 관련 뉴스를 점검하세요. 은행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부실채권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온다면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1단계, 비상현금을 더 늘리세요. 평소 3개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두었다면 6개월치로 늘리는 거예요. 2단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마치 태풍이 올 때 외출을 자제하는 것처럼 경제 폭풍 때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3단계, 대출 상환 계획을 점검하세요. 당장 갚을 수 있는 빚이 있다면 미리 갚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경제지표를 읽는다는 것은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 걸 미리 알면 우산을 챙겨갈 수 있듯이 경제의 먹구름을 미리 포착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경제 지표들은 마치 우리 몸의 건강 지표와 같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이 몸의 이상 신호를 알려주듯이 국채금리와 환율 변동, 부동산 거래량은 경제의 체온을 재는 온도계입니다. 기억하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지듯이 말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